차 좀 빨리 빼 이딴 식으로 일할 거야. 살을 애는 듯한 12월의 눈보라가 명동 한복판을 집어삼켰다. 한영그룹의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은 퇴근길 인파와 폭설로 뒤엉킨 도로에서 30분 넘게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바깥의 날씨만큼이나 차가웠다. 뒷자리에 앉은 한지혁 회장은 굳은 얼굴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이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에 쏠려 있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앞쪽에서 작은 접촉 사고가. 운전기사의 변명은 한지혁의 날카로운 시선에 묻혔다. 그때였다. 똑똑. 누군가 두꺼운 방탄유리를 두드렸다. 한지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감히 누가 자신의 차를. 그는 고개를 들었다. 창밖에는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이 혹한의 얇은 외투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추위로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이는 무언가를 팔려는 듯 낡은 바구니를 앞으로 내밀었다. 그 안에는 값싼 젤리 몇 봉지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한지혁을 멈칫하게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아이의 등에는 아이보다 더 작아 보이는 3살쯤 되었을까. 어린 여자아이가 낡은 포대기에 쌓여 엎혀 있었다. 쯧! 재수 없게. 한지혁이 혀를 차는 순간 조수석에 앉아있던 거구의 박비서가 차문을 열고 나갔다. 이놈아 여긴 어디라고 와서 성가시게 구러저리 한가. 박비서의 우악스러운 손길에 아이가 휘청이며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아이의 등에 엎혀있던 작은 아이가 그 충격에 잠이 깼는지 콜록거리며 마른 기침을 토해냈다. 남자아이는 필사적으로 동생을 감싸 안으며 눈 위에 흩어진 젤리를 주우려 애썼다. 그 처절한 모습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한지혁의 신경을 건드렸다. 스르륵 롤스로이스의 창문이 소리 없이 내려갔다. 차가운 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쳤다. 됐다. 한지혁의 낮은 목소리에 박 비서가 흠칫하며 물러섰다. 한지혁은 얼어붙은 아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너, 이 날씨에 왜 이러고 있지? 부모는 어디 있고.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귀찮다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렸지만 입술을 굳게 깨물고는 경멸이 담긴 눈으로 한지혁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 한지혁은 순간 멈칫했다. 그 나이대 아이에게서는 볼 수 없는 지독한 자존심과 분노가 담긴 눈이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대답했다. 봄이 약 사야 해요. 동생이 아파요. 한지혁은 코웃음 쳤다. 늘 듣던 레퍼토리였다. 그래서 동냥하는 건가? 이 차가 비싸 보이니까 아이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붉어졌다. 동냥 아니에요. 파는 거예요. 아이는 젤리 봉지를 다시 들어보였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해요. 그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한지혁은 잠시 서류에서 시선을 완전히 뗐다. 약속 아이는 눈에 고인 눈물을 애써 참으며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라고. 그 사람의 동정 따위는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 돈 받으면 아빠, 아들 아니라고. 굶어 죽어도 떳떳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한지혁의 심장이 10년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쿵 하고 낮게 울렸다. 그 사람이라니.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토록 잔인한 자존심을 가르친단 말인가. 그는 혀를 차며 지갑을 꺼내려 했다. 얼마 쥐어주고 빨리 쫓아낼 생각이었다. 이름이 뭐지? 한민우. 예요. 한지역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K그룹 일가와 같은 성씨. 흔한 성씨였지만 그 순간 거센 바람이 불어 민우의 얇은 외투 앞서풀 세차게 헤집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의 앙상한 가슴팍에 매달려 있던 무언가가 한지역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낡은 끈에 매달린 초록빛 뚜기우 조각이었다. 완벽한 원이 아닌 반으로 쪼개진 반달 모양의 옥놀이개, 장신구.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한지역의 눈이 그 옥 조각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그가 10년 전 자신의 외아들 한태민을 집에서 내쫓던 그날 태민의 뺨을 후려치며 빼앗으려 했던, 그러나 태민이 끝까지 품에 안고 사라졌던 그 옥 놀이개였다. 한영그룹 창업주인 아버지가 자신과 태민에게 하나씩 나눠주었던 한 쌍의 가족의 증표였다. 나머지 반쪽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지역의 서재 금고 안에 잠들어 있었다. 너, 그거 어디서 났지? 한지역의 목소리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문을 열고 있었다. 그 살기 어린 기세에 민우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왜요, 이거? 아빠가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거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이름이 뭐야? 한지역이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고함쳤다. 민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밀쳐냈다. 싫어요. 아저씨 같은 나쁜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아빠가 그랬어. 할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무서운 사람이라고. 아이는 더 이상 젤리를 챙길 생각도 하지 않고 등에 업힌 동생을 고쳐 업으며 비틀비틀 눈보라 속으로 뛰어갔다. 거기 서서지 못해 한지역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태민이, 내 아들 태민이. 아이가 있었다. 저 아이가. 내 손자다. 박비서 뭐해, 저 아이 안 잡아오고. 한지역은 평생 내본 적 없는 절규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저 아이 찾아와 놓치면 넌 내 손에 죽어. 롤스로이스가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철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을 때 한지역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0년간 이 집을 감싸고 있던 숨막히는 정적은 그대로였지만 오늘 밤 그 정적은 지독한 후회라는 이름의 망령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비서의 부축도 마다하고 차에서 내려 눈발이 휘날리는 정원을 가로질러 곧장 1층 서재로 향했다. 그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육중한 금고문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맞췄다. 10년 전 그의 아들 한태민이 집을 나간 날, 그날의 날짜였다. 끼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리고 그 안에 수많은 재산 증서와 금괴 더미 사이에서 그는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는 아이의 목에 걸려 있던 그것과 똑같은 차가운 옥조각이 잠들어 있었다. 반달 모양의 옥놀이개. 나머지 반쪽. 그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어제 실처럼
생생하게 그의 뇌리를 후벼 팠다. 그날은 오늘처럼 눈이 아닌 장대비가 쏟아지는 여름밤이었다. 이게 네가 말한 사랑이라는 거냐? 한지혁은 자신이 서명한 서류 뭉치를 아들 한태민의 발 앞에 집어 던졌다. 20살을 간 넘긴 태민은 빗물에 젖어 초라한 행색을 한 어린 여자. 서연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저 고아 계집 하나 때문에 K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버리겠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태민은 아버지의 분노 어린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K그룹이 제 행복보다 중요합니까? 서연이는 제 가족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지혁은 그 당돌함에 이성을 잃었다. 가족 내 허락도 없이 들인 저 천한 것을 감히 가족이라 부르는 게냐. 그렇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저 계집과 함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그 목에 걸고 있는 것. 내놔. 내 아비가 준 이 가문의 증표다. 너 같은 놈은 가질 자격이 없어. 그는 태민의 목에 걸린 옥 놀이개를 잡아채려 했다. 하지만 태민은 아버지의 손을 거칠게 밀어내고 그 옥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태민이 평생 아버지에게 보인 첫 번째 반항이었다. 이것만큼은 못 드립니다. 태민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건 아버지가 제게 주신 유일한 가족의 증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족은 없다는 걸.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마지막 말이 한지혁의 심장에 비수처럼 밝혔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그리고 전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한지혁은 자신의 오만함이 아들을 영원히 밀어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내쫓은 직후부터 후회했다. 하지만 K그룹의 회장이라는 자존심이 그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그는 아들이 어디선가 고생하더라도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5년 전 그날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박 비서가 아닌 당시의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보고서를 올렸다. 회장님, 한태민 씨 내외가 강원도 산길에서 빗길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한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뭐라고? 차량은 절벽 아래서 전소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계곡물에 휩쓸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신 없는 죽음. 그것은 희망인 동시에 절망이었다. 한지혁은 지난 5년간 K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아들의 흔적을 찾았다. 흥신소, 탐정, 심지어 무당까지. 그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아들이 살아 돌아와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오늘 10년 만에 아들이 아닌 아들의 피를 이은 아이가 아버지가 굶어 죽어도 떳떳하게 살라고 했다는 그 지독한 자존심을 빼닮은 아이가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증표였던 그 옥놀이개를 목에 건 아이가 나타났다. 태민아. 한지혁은 금고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 들린 옥 조각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 아들아.
살아 있었던 게냐? 아니면 그 아이만 남기고 간 게냐?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아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자들을 영하 10도의 혹한 속, 젤리를 팔아야만 동생의 약값을 벌 수 있는 그 지옥 같은 가난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었다. 민우의 그 경멸에 찬 눈빛. 할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던 그 말. 태미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에게 아버지를 향한 증오를 가르쳤던 것이다. 그 어떤 질책보다 그 사실이 한지혁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천벌이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천벌이야. 그는 흐느꼈다. 65년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K그룹의 철의 총수가 텅 빈 서재에서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까지고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비상 연락망으로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현 비서실장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칼날처럼 단호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 김 비서는 잠에서 깬 와중에도 즉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밤 내가 명동에서 만난 아이 10살. 이름은 한민우. 3살짜리 여동생 한보미를 업고 있었어. 당장 그 아이들을 찾아 그 아이들이 어디 사는지, 부모는 어떻게 됐는지 24시간. 아니,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내 책상 위에 모든 정보를 올려놔.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 혹시 묻지 마. K그룹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필요하다면 경찰청장에게 직접 연락해. 이건 내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야.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은 그쳤지만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태민아, 만약 네가 정말 그 아이들만 남기고 갔다면, 그렇다면 나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빚을 갚을 게다. 설령 그 아이들이 나를 평생 원수로 여긴다 해도 그는 손에 쥐놓 놀이개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새벽 6시. 해가 뜨기도 전 한영그룹 비서실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김 비서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마지막 보고서를 확인하고 한지혁 회장의 서재로 들어섰다. 한지혁은 10년 전 아들을 내쫓던 그날처럼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였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모니터를 켜서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달동네 중 하나의 전경을 띄웠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집들이 산비탈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다. 한민우, 한보미, 두 아이는 현재 마포구의 한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는 차마 다음 보고를 올리기가 힘든 듯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한태민 씨와 며느님이신 서연 씨는. 한지혁은 눈을 감았다. 말해. 다 말해. 두 분 다 1년 전 사망했습니다. 한지혁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5년간 품어왔던 아들이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사인은 5년 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보입니다. 김 비서는 조사 자료를 넘겼다. 한태민 내외는 그날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해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들은 한 지역의 눈을 피해 전국을 떠돌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태민은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었고 서연은 그런 남편과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다가 폐렴을 얻었다. 결국 1년 전 태민이 먼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과 지병으로 서연마저 몇 달 뒤 아들의 곁을 따랐다. 한지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들이 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병원비가 없어서 자신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그래서 아이들만 남았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 비서는 병원 진단서를 화면에 띄웠다. 작은 손녀따님 한보미 양이 급성 간부전 아큐트 리버 페일리어를 앓고 있습니다. 당장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민우군이 매일 젤리를 파는 이유가 이 비싼 약값을 하루하루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 민우가 했던 말, 봄이 약 사야 해요. 그것은 동정심을 사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하루를 버티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다. 한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차 대기시켜. 당장. 그는 어제 입었던 눈발에 젖었던 그 값비싼 코트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곳, 그리고 손자들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고 있는 그곳을. 차는 달동네 입구의 좁은 골목길에 멈춰섰다. 최고급 롤스로이스는 이곳의 풍경과 기괴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았다. 한지혁은 수백 개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구두가 쓰레기와 얼음이 뒤엉킨 바닥에 미끄러졌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도착한 옥상. 녹슨 철문이 위태롭게 달려 있었다. 문틈으로는 방 안의 한기를 증명하듯 하얀 입김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한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 안은 지옥이었다. 어제 그가 본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가웠다. 벽지는 습기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방 한 구석. 낡은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서 묽은 죽이 끓다 못해 눌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민우가 바닥에 깔린 얇은 이불 위에서 잠든 동생 보미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보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다. 아이는 미열에 들떠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배는 복수가 찬 듯 미세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민우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지혁을 발견했다. 아이의 눈이 순식간에 경계심과 공포로 물들었다. 민우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작은 몸으로 보미를 가로막았다. 누구세요? 여긴 어떻게? 나가요. 당장 나가. 한지혁은 그 처참한 광경에 그리고 아이의 그 처절한 방어 본능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가 이런 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심장이 죄책감으로 갈갈이 찢겨나갔다. 그는 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가 내 할아버지다. 내가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수다. 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제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뭉치가 아니었다. 그는 품 안에서 K그룹의 수표책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1억 원이라고 적었다. 그는 수표를 아이에게 내밀었다. 이걸 받아라. 그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뭉개져 나왔다. 이걸로 병원에 가. 당장. 동생부터 살려야지.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우는 그 수표를 받아들지 않았다. 아이는 수표와 한지혁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이의 눈에 어젯밤 그가 보았던 단순한 경계심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증오가 담기기 시작했다. 당신. 어젯밤 그 차에 있던 아저씨. 민우가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다. 아이의 작은 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사진을 보여줬어. 아이는 구석의 낡은 상자에서 빛바랜 잡지 기사 하나를 꺼내 들었다. K그룹 한지혁 회장. 그 사진 속의 얼굴과 눈앞의 남자가 겹쳐졌다. 엄마가 말했어. 이 사람이 우리 아빠를 집에서 내쫓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우리 아빠를 죽인 거라고. 아이의 절규가 얼어붙은 옥탑방을 울렸다. 당신 돈 따위 필요 없어. 이 더러운 돈. 민우는 어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한지혁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 1억 원짜리 수표를 낚아채 미친 듯이 갈갈이 찢어버렸다. 조각난 수표가 하얀 눈처럼 방 안에 흩날렸다. 나가,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민우는 울면서 소리쳤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가난하다고 미워해서, 그래서 우리 아빠가 죽었어. 보미가 아픈 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차라리 여기서 보미랑 같이 굶어 죽을 거야. 당신 돈은 10원짜리 하나라도 안 받아. 당장 나가란 말이야. 한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65년 평생 수많은 적들과 싸워왔지만 이토록 처절하고 이토록 정당한 분노 앞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찢어진 수표 조각들이 그의 값비싼 구두 위로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K그룹의 총수가 아니라 그저 아들을 죽이고 손자들의 삶마저 파괴한 추악한 괴물일 뿐임을 깨달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감히 그 아이의 눈을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었다. 그는 낡은 철문을 닫고 자신이 올라왔던 그 지옥 같은 계단을 다시 내려갔다. 한지혁이 자신의 죄책감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한영그룹 본사 30층 그룹의 2인자이자 한지혁의 사촌 동생인 박성태 전무의 사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박성태는 한지혁과는 달랐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지난 30년간 K그룹의 그림자이자 해결사로 일해왔다. 그는 한지혁이 K그룹의 얼굴이라면 자신은 K그룹의 손발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지혁의 그늘 아래서 묵묵히 일했지만 그의 야망은 단 한순간도 잠든 적이 없었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일군 K그룹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아닌 그가 개인적으로 심어둔 비서실 내 정보원이 보낸 긴급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회장님, 오늘 새벽 마포구 달동네 긴급 방문. 한태민 전 상무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들 한민우, 한보미과 접촉, 이후 극도의 정서적 불안 상태 보임. 박성태의 눈이 가늘어졌다. 한태민, 10년 전 사라진, 그리고 5년 전 자신이 처리했던 그 이름이었다. 새끼들. 살아남은 새끼들이 있었단 말인가.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계산으로 번뜩였다. 그는 한지혁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평생 저주해왔다. 자신이야말로 K그룹을 이끌 진정한 후계자라고 믿었다. 자신은 그룹을 위해 손에 피를 묻혔지만 한태민은 고작 고아 계집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던진 멍청이였다. 그래서 그는 5년 전 한지혁의 탐색이 뜸해진 틈을 타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기로 결심했었다. 그의 기억은 5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어두운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해결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확실한가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겠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네. 전무님, 강원도 그 산길.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라인에 손을 좀 봐뒀습니다. 굴러떨어지면 완벽한 빗길 사고로 처리될 겁니다. 시신도 찾기 힘들겠죠. 그리고 다음 날 뉴스는 작은 산사태와 함께 실종된 차량 한 대에 대해 짧게 보도했다. 박성태는 그날 밤 30년산 위스키를 터뜨렸다. 자신의 앞길을 막던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었다. 한태민의 핏줄이. 그것은 자신의 30년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한지혁은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가 저 아이들을 K그룹의 후계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자신은 또다시 그 진짜 핏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었다.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둘 수는 없지. 박성태는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이미 한지혁의 약점을 파악했다. 한지혁은 아이들을 보호하려 할 것이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수를 증오하고 있다. 그는 지금 당장 아이들을 해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지혁이 아이들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자신이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를 것이 그는 더 교묘한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한지혁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 한지혁이 K그룹의 힘으로도 그 어떤 돈으로도 아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는 아이들의 그 처절한 가난과 달동네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성태는 즉시 또 다른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사고를 위장하는 자가 아닌 소문을 만들어내는 자였다. 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마포구 그 달동네. 한영그룹이 그 일대 재개발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수화기 너머에서 의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전무님, 그곳은 사업성이 닥치고 들어 한영그룹 한지혁 회장이 최근 그 동네에서 불쌍한 고아들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그 아이들을 핑계로 땅을 보러 다니고 있다고. 아이들을 이용해 동정심을 산 뒤 그 지역 전체를 밀어버리고 주상복합을 지을 거라고. 이해했나?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그 아이들, 한민우라고 했지. 그 아이가 바로 한영그룹의 스파이라고 소문을 내 그 아이 때문에 동네 전체가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동네 정보를 팔아넘기고 있다고 말이야. 박성태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그는 한민우의 자존심과 증오심을 이용하기로 했다. 아이가 할아버지를 증오하는 만큼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배신감을 견디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한지혁이 손을 내밀수록 아이는 그를 더욱더 밀어낼 것이고 스스로 고립될 것이다. 그날 오후부터 마포구 달동네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들었어, 그 옥탑방 꼬마. 민우 말이야. 걔 할아버지가 K 그룹 한 회장이라며. 뭐 그럼 재벌 3세였어. 근데 왜 여태 우리랑. 그게 다 쇼라는 거야. 그 영감탱이가 여기 재개발하려고 손자를 스파이로 심어놨다는 거 아냐. 걔가 우리 동네 사정 다 고자질하고 그 대가로. 쯧쯧. 어제까지만 해도 민우에게 묵은지를 나눠주던 옆집 할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민우가 약을 사러 골목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피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그의 발 앞에 침을 뱉었. 에이, 재수 없어. 돈에 눈이 멀어서 지 이웃들을 다 팔아먹는 놈. 민우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할아버지를 거부했을 뿐인데 왜 갑자기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보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박성태가 보낸 해결사가 인심 좋은 복지사로 위장한 채 민우에게 접근했다. 민우 맞지 아이고. 힘들었겠다. 그는 민우에게 따뜻한 찐빵을 건넸다. 민우가 경계하자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할아버지. 한지혁 회장 말이야. 그 사람이 곧 이곳을 전부 밀어버릴 거래. 너한테 준 그 돈. 그게 입막음용이었다는구나. 네가 사람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대가로 말이야. 민우의 눈이 공포와 분노로 커졌다. 거짓말 난 그 돈 찢어버렸어요. 복지사는 혀를 찼다. 그래서 그 영감이 화가 난 거야. 네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냥 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지. 넌 아마 널 받아줄 좋은 보육원으로 보내고 내 동생 보미는 글쎄 병원에서 데려가려나. 어쨌든 이 동네 사람들은 다 길바닥에 나은 게 생겼어. 전부 너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민우는 귀를 막고 소리쳤다. 그 복지사의 말이 어제 찢어버린 수표와 한지혁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을 향한 동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맞물려 끔찍한 진실처럼 다가왔다. 그 사람이 우리 아빠를 죽였어.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을 다 내쫓으려는 거야. 나 때문에. 전부 나 때문에. 아이는 공포에 질려 자신의 옥탑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낡은 철문을 걸어 잠갔다. 이제 아이에게 세상은 자신과 아픈 동생을 노리는 거대한 적들뿐이었다. 옥탑방의 낡은 철문은 굳게 닫혔다. 민우는 이가 부서져라 어금니를 깨물었다. 동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은 그 어떤 추위보다 아이의 뼈를 시리게 했다. 스파이, 배신자, 돈에 눈이 먼 놈. 그 말들이 귀신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거부했지만
세상은 아이가 할아버지와 한패라고 몰아붙였다. 아이는 억울함에 울부짖고 싶었지만 잠든 보미를 깰까봐 소리 죽여 눈물을 삼켰다. 그때였다. 닫힌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민우야. 나다. 어제 그 복지사 아저씨. 민우는 숨을 죽이고 보미를 끌어안았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시 후 문틈으로 따뜻한 김이 새어 들어왔다. 배고플까봐. 찐빵 좀 사왔어. 문 안 열어줘도 돼. 그냥 문 앞에 두고 갈게.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민우야. 네가 어제 그 돈을 찢어버려서 내 할아버지 한지혁 회장이 아주 단단히 화가 났단다. 민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박성태가 보낸 복지사는 정확히 아이의 가장 두려운 부분을 찔렀다. 그 영감이 이제 재개발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했대. 대신 너희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했어. 변호사들을 시켜서 네가 동생을 돌볼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남자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듯했다. 친권. 이라고 하니 네가 보미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법원에 서류를 넣었단다. 그렇게 되면 보미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국가시설로 가게 될 거야. 넌 아마 멀리 있는 보육원으로 가게 될 거고. 보육원, 시설, 보미와의 분리. 그것은 민우가 지난 1년간 가장 두려워했던 단어였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민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보미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둘이 꼭 같이 있어야 해.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할아버지가 돈의 힘으로, 법의 힘으로 동생을 빼앗아가려 한다. 아이의 눈에 맺혔던 눈물이 분노와 증오로 바뀌어 얼어붙었다. 그 사람, 우리 아빠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보미까지 도망쳐야 해. 민우야. 복지사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다. 아저씨가 너희가 숨을 만한 곳을 알아봐 줄게. 그 영감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러니까. 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 아이는 귀를 막았. 도망. 그래. 도망쳐야 한다. 이 지긋지긋한 동네에서도, 저 무서운 할아버지에게서도 아이는 문 앞에 놓인 찐빵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방 안의 낡은 배낭에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와 아버지의 옥놀이개, 그리고 엄마의 빛바랜 사진을 쑤셔 넣기 시작했다. 그날 밤 옥탑방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민우는 보미의 약값을 아껴 모아둔 비상금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어떻게든 오늘 밤 기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보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아이는 낮부터 계속 칭얼거렸고 이제는 얕은 기침조차 힘겹게 내쉬었다. 오빠. 추워. 보미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민우는 이불을 끌어다 동생의 몸을 덮었지만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보미야. 괜찮아. 약 먹을까? 민우가 급히 약봉지를 찾았을 때였다. 오빠. 배가 아파.
보미가 작은 몸을 새우처럼 말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의 몸이 뻣뻣하게 굳기 시작했다. 보미야, 민우가 아이를 흔들었다. 순간 보미의 눈이 뒤로 넘어가며 아이가 가느다란 비명을 질렀다. 아, 아. 아이의 작은 몸이 활처럼 휘며 끔찍한 경련을 일으켰다. 발작이었다. 봄이야, 봄이야. 왜 이래 정신 차려. 으악. 민우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끔찍한 경련을 기억했다. 죽음의 그림자였다. 안 돼, 봄이야. 죽으면 안 돼. 오빠가 잘못했어. 안 돼. 그는 울부짖으며 아이를 흔들었지만 보미의 발작은 멈추지 않았다. 1분 정도가 지났을까. 아이의 몸이 축 늘어졌다. 거품을 문 입가로 가느다란 숨소리만 간신히 새어나왔다. 아이는 의식을 잃었다. 할아버지에 대한 증오도, 동네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아버지와의 약속도 그 순간 민우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오직 죽어가는 동생. 그는 피가 묻어나는 입술을 깨물고 낡은 포대기를 가져와 축 늘어진 보미를 등에 둘러맸다. 그는 도망가기 위해 챙겼던 배낭을 내팽개쳤다. 그리고 낡은 철문을 걷어차듯 열고 지옥 같던 그 옥탑방을 뛰쳐나왔다.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우리 봄이 좀 살려주세요. 아이는 얼음이 얼어붙은 가파른 계단을 구르듯 뛰어내려갔다. 그를 스파이라고 욕하던 동네 사람들이 놀라기를 비켜섰지만 민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큰 길까지 달려나와 지나가는 택시를 미친 듯이 두드려 세웠다. 병원. 병원이요. 제일 큰 병원 빨리. 빨리 가주세요. 택시 기사는 등에 업힌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말없이 비상등을 켠 채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다. 민우는 울부짖으며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살려주세요. 애가 숨을 안 쉬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나와 민우의 등에서 보미를 받아들고 재빨리 소생실로 옮겼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간호사가 민우를 제지했지만 민우는 소생실 유리문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다. 의사들이 보미의 작은 몸에 튜브를 꽂고 심장 마사지를 하는 광경이 슬로우 모션처럼 아이의 눈에 들어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실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한봄이 환자 보호자 민우가 덜덜 떨며 다가갔다. 저요, 오빠예요. 의사는 10살짜리 아이가 보호자라는 사실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 경련은 멈췄고 호흡도 돌아왔어. 민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의사의 다음 말이 아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야. 네 동생. 급성 간부전 말기다. 간이 완전히 기능을 멈췄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 먹으면 되잖아요. 제가 매일 젤리 팔아서. 약은 이제 소용없어. 꼬마야. 의사는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간이식, 당장 간이식을 받아야 해. 다른 방법은 없어. 간이식. 민우는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단어를 들었다. 저요, 제거 주세요. 저 오빠예요. 제간. 다 빼가도 돼요. 제발.
의사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네가 들어올 때 혹시 몰라서 혈액형 검사를 같이 진행했다. 민우야, 넌 내 동생하고 혈액형이 맞지 않아. 이식을 해줄 수가 없어. 아, 안 돼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다시 검사해 주세요. 제발. 민우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애원했다. 의사는 아이의 손을 떼어내며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렸다. 국가장기이식센터에 긴급 등록은 해놓겠지만 알다시피 대기자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내 동생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72시간이다. 3일이야. 그 안에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72시간, 3일. 민우는 의사의 말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보미를 지키라고 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은 동생과 피가 맞지 않았다. 자신은 동생을 살릴 수 없었다. 복지사의 말이 떠올랐다. 보미는 국가시설로 가게 될 거야. 그 말이 이제는 끔찍한 저주가 되어 돌아왔다. 민우는 응급실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절망이었다. 한지혁 회장의 롤스로이스는 전쟁터를 질주하는 장갑차처럼 서울의 밤거리를 뚫고 나갔다. 김 비서의 긴급 보고는 망치처럼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보미 양, 발작 증세로 응급실 이송. 상태, 위독. 그는 옥탑방에서 찢겨나갔던 1억 원짜리 수표보다 자신을 살인자라고 외치던 민우의 그 증오에 찬 눈빛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두려웠다. 10년 전 자신의 오만함으로 아들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망설임과 어리석음으로 그 아들이 남긴 마지막 핏줄마저 잃게 생겼다. 더 빨리. 밟아 비상등 켜 그는 평생 처음으로 운전기사에게 고함을 질렀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소독약 냄새와 피냄새, 고통의 찬 신음과 절박한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뒤엉켜 있었다. 한지혁은 수십 년간 유지해온 VIP 병동의 고요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노골적인 죽음의 현장에 잠시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김 비서가 알려준 응급 소생실 구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그 작은 아이를 발견했다. 한민우. 아이는 더 이상 어제 옥탑방에서 보았던 증오로 불타던 짐승 새끼가 아니었다. 아이는 그저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처럼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있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는 더 이상 떨리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소생실의 붉은 수술 중 램프만 바라보고 있었다. 72시간, 3일. 그 숫자가 아이의 뇌리를 잠식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이는 울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이것은 실패였다. 보미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자신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자신은 동생과 피가 섞인 오빠이면서도
피가 맞지 않아 간을 줄 수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였다. 그때 민우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그림자를 느꼈다. 익숙한 값비싼 가죽 구두,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듯 내려다보던 그 차가운 눈. 한지혁, 할아버지라는 작자. 그 원수가 이곳까지 쫓아왔다. 민우의 텅 비었던 눈에 마지막 남은 증오의 불씨가 타올랐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왜? 왜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다 쉬어빠져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우리 봄이 죽어가는 거 구경하러 왔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도. 한지혁은 아이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다. 내가 아니라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든 속죄하고 싶었다. 그는 품 안에서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엑스의 K 그룹 법인카드와 병원 원장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민우야. 내가 최고의 의사를.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민우가 먼저 움직였다. 아이는 한지혁을 향해 달려왔다. 한지혁은 아이가 어제처럼 자신을 밀치거나 때릴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아이는 그를 때리지 않았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다. 민우의 작고 앙상한 무릎이 대리석보다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그대로 찢는 소리였다. 한지혁은 충격에 눈을 떴다. 민우가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굶주림과 추위에도 꺾이지 않던 그 꼿꼿하던 아이가 아빠의 유언을 지키겠다며 돈을 찢어버렸던 그 자존심 강한 아이가 지금 자신의 구두 끝을 붙잡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민우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증오가 아닌 처절한 애원이었다. 아이는 이 말을 차가운 바닥에 댄 채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빠 말 안 지켜도 돼요. 저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봄이 좀 살려주세요. 한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0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모든 후회와 죄책감이 아이의 이 한마디에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차마 이 아이를 내려다볼 수가 없었다. 아저씨. 아니.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어제 그 맹렬하던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 민우가 증오를 담아 내뱉었던 그 단어가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절박함을 담은 구원의 언어가 되어 터져나왔다. 한지혁의 심장이 멎었다. 그는 비로소 10년 만에 자신의 아들 태민의 마지막을 목격하는 듯 했다. 태민이도 죽기 전에 이렇게 절박하게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 할아버지. 보육원 보내셔도 돼요. 저 같은 거 그냥 버리셔도 돼요. 아빠 말 다 거짓말이에요. 제발 돈이 필요하면 제가 평생 할아버지 구두라도 닦을게요. 제발 우리 봄이만 살려주세요.
네, 제발. 한지혁의 눈에서 그가 65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의 대답. 아버지는 후회하실 겁니다. 태민의 말이 맞았다. 그는 후회하고 있었다. 뼈저리게.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바닥에 엎드려 비는 손자의 작은 머리를 만지려 했다. 그때였다. 회장님, 김 비서가 언제 왔는지 그의 뒤에서 정중하지만 긴급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잠시. 이것 좀. 김 비서는 얇은 서류철 하나를 한지혁에게 내밀었다. 한지혁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지금 이럴 때가 보셔야 합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단호한 말에 한지혁은 마지못해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첫 번째 장.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그는 숨을 멈췄다. 검체 한민우 칫솔. 옥탑방 현장 수거. 대조군 한지혁 회장님 의료기록. 결과 친자 관계 확률 99. 99,997. 북의 친족 관계 성립. 김 비서가 낮게 보고했다. 옥탑방 현장에서 회장님의 지시 없이 만일을 대비해 수거해 두었습니다. 회장님의 친손자가 맞습니다. 한지혁은 서류를 움켜쥐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가슴이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다음 장을 넘겼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그것은 병원 응급실에서 방금 전송된 보미의 진단서와 한지혁 자신의 건강검진 기록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는 장기이식 적합도 검사 결과서였다. 김 비서. 이게. 김 비서는 안경을 고쳤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한보미 양. 급성 간부전. 긴급간 이식 필요. 현재 가족 중 유일한 기증 가능자. 혈액형 및 조직 적합성 일치. 그는 한지혁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께서 보미 양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한지혁은 서류를 든 채로 그 자리에 못 박혔다. 아들, 태민은 이미 죽었다. 손자, 민우는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10년간 외면하고 자신의 오만함으로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은 그 어린 손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 바로 자기 자신뿐이었다. 태민아, 내 아들아. 이게 네가 내게 주는 마지막 속죄의 기회더냐. 그는 서류철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떨고 있는 민우의 양팔을 붙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 일어나라. 한민우. 민우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지혁은 난생 처음으로 그 작은 아이를 자신의 품에 서툴고도 강하게 끌어안았다. 아이의 앙상한 뼈가 그의 값비싼 코트를 파고들었다. 내 동생. 안 죽는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울음과 결의가 뒤섞인 낯선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이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는 민우를 품에서 떼어놓고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응급실 의사
어제 민우에게 72시간을 선고했던을 붙잡았다. 한봄이 환자 지금 당장 수술 준비시켜 의사가 당황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기증자가 내가 기증자요. 한지혁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말했다. 내 간을 떼어주겠소. 당장. 수술 준비하란 말이오. 수술은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 한지혁 회장이 직접 기증자로 나서자 대학병원 전체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국내 최고의 간 이식팀이 긴급 소집되었고 한지혁은 수술 전 검사를 받기 위해 VIP 병실로 옮겨졌다. 민우는 이제 할아버지라고 부른 그 남자의 손에 이끌려 보미가 있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이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죽이려 할 만큼 무서운 원수였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간을 내어준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한지혁은 병실에서 수술 동의서와 각종 서류에 기계적으로 서명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민우의 그 절박한 외침이 10년간 굳어있던 그의 심장을 깨뜨렸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말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당신이 우리 아빠를 죽였어. 민우가 옥탑방에서 절규하며 외쳤던 그 말. 할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무서운 사람. 태민이와 서연이는 도대체 왜 어린 아들에게 아비를 향한 그런 지독한 증오를 심어준 것일까? 그는 자신이 아들을 내쫓았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죄였다. 하지만 그는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아들은 5년 전 사고로 다쳤고 그 후유증과 가난 때문에 병으로 죽었다. 병사빙스. 그것이 김 비서의 보고서 내용이었다. 그런데 왜 민우는 나를 살인자라고 불렀을까? 한지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마치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서명을 멈췄다. 10년간 덮어두었던 퍼즐 조각이 불길한 모양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이 멍청할 정도로 착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며느리 서연은 고아 출신이었지만 누구보다 똑똑하고 강단 있는 아이였다. 그들이 아버지가 쫓아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에게 할아버지를 살인자라고 가르쳤을까?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사고, 그 5년 전 사고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한지혁은 즉시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는 수술복을 입은 의사들과 함께 들어왔다. 회장님, 이제 곧 수술 준비를. 잠깐. 한지혁이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K그룹 총수의 냉정함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김 비서, 내가 지금부터 수술실에 들어간다.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하늘에 맡겨야겠지. 하지만 그 전에 자네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5년 전 강원도 빗길 교통사고, 한태민 부부 사고 말일세.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이미 병사로. 아니, 한지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 사고를 냈던 트럭 운전사. 지금 당장 찾아. 지난 5년간 그의 행적, 계좌 내역, 통신 기록, 모조리 다 뒤져. 내가 수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 결과가 내 책상 위에 있어야 하네. 만약 내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민우가 앉아 있는 대기실 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결과를 민우에게 전해주게. 이 할아버지가 괴물이 아니었다는 것만이라도 증명해야겠네. 김비서는 회장의 눈빛에서 단순한 의심이 아닌 확신을 읽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K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습니다. 김비서는 병실을 나갔고 한지혁은 수술 침대에 몸을 누였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해졌다. 그는 이제 속죄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범을 찾아내 자신의 손자들 앞에 무릎 꿇릴 수 있을 터였다. 김 비서의 움직임은 K그룹의 정보력 그 자체였다. 한지혁이 수술실로 들어간 지 불과 3시간 만에 그는 모든 것을 파악했다. 5년 전 트럭 운전사는 그 사고 직후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받고 돌연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다가 최근 도박 빚으로 몰래 귀국해 지방에 숨어 살고 있었다. 김 비서의 해결사들이 그의 은신처를 덮쳤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살려주십시오. 전 그냥 시키는 대로 브레이크 오일만 살짝 빗길에 미끄러지게. 그리고 그 1억 원이 입금된 차명 계좌, 그 계좌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자 K그룹의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그 회사의 실소 유주, K그룹 전무이사, 한지혁의 사촌 동생, 박성태. 같은 시각, 한영그룹 본사 30층. 박성태 전무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한지혁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가 10년 전 쫓아낸 아들의 자식들을 찾았다는 소식까지는 들었다. 하지만 간이식 자신의 간을 떼어준다고 그는 혼란스러웠다. 미친 영감. 고작 애새끼들 때문에 지 목숨을 건다고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에서 어긋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전무님, 지금 즉시 회장님 병실로 긴급 이사회 소집 명령이. 이사회 병실에서 지금 이 시간에 박성태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한지혁은 지금 수술 중이거나 수술 직후여야 했다. 그가 자신을 부를 리가 없었다. 하지만 긴급 이사회라는 명분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병원으로 향했다. 그가 VIP 병동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사들은커녕 싸늘한 얼굴의 김 비서와 수술복을 입다 말고 링거를 꽂은 채 앉아 있는 한지혁 회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박성태가 당황하며 물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수술은 잘 되셨습니까? 헌데 이사회라니. 한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 하나를 박성태의 앞으로 밀었다. 읽어봐. 박성태는 의아해하며 서류철을 열었다. 첫 장은 트럭 운전사의 사진. 두 번째 장은 1억 원의 입금 내역. 그리고 마지막 장은 자신의 이름이 찍힌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 구조도였다. 박성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이게 뭡니까? 형님.
모르는 쾅 한지혁이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내 놈이. 그의 목소리는 수술을 앞둔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한 사자의 포효였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들을, 태민이를, 내 놈이 죽였어. 그 순간 박성태의 이성이 끊어졌다. 30년간 억눌러왔던 열등감과 분노가 한지혁의 그 한마디에 폭발했다. 그는 더 이상 온화한 사촌 동생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철을 집어던지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알아냈군요. 5년이나 지나서. 이제야. 박성태,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은 내가 아니라 형님이었지. 박성태가 고함을 질렀다. 나는 이 한영그룹을 위해 내 젊음을 바쳤어. 형님이 고작 계집 하나에 빠져 그룹을 위기에 빠뜨릴 때 내가 그 뒤처리를 다 했단 말이야. 이 그룹은 내 것이 되었어야 해. 내가 진정한 후계자였어야 한다고 그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그런데 그 멍청한 한태민 고작 고아 계집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 K 그룹을 감히 그런 놈에게 물려줄 순 없었어.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래 내가 했어. 그 트럭 운전사. 내가 고용했어 브레이크. 내가 고장내라고 시켰어. 5년 전에. 그놈들은 거기서 끝났어야 했어. 그런데 살아남았더군. 하지만 상관없었지. 어차피 병신이 되어 병원비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으니까. 하하하. 한지혁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사촌 동생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박성태가 한지혁에게 달려들 듯 소리쳤다. 그 새끼들이 애를 남겨 내 모든 걸, 내 30년을 또다시 그 핏줄에게 빼앗기라고 억울해서. 닥쳐라. 한지혁이 링거대를 붙잡고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지독한 사리가 번뜩였다. 내 놈은 인간이 아니다. 그는 병실벽에 달린 인터콤을 눌렀다. 김 비서, 내가 말한 대로 손님들을 모셔와. 박성태가 당황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병실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박성태 씨, 살인교사 및 기업 자금 횡령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뭐,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 없으면. K그룹은. 박성태는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이거 놔. 한지혁,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건 안 끝나. 으악.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너머로 사라졌다. 한지혁은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그대로 병실 침대 위로 무너졌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파왔다. 그는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이제 가자. 내 손녀 살리러 가야지. 박성태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간 병실에는 지독한 배신의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다. 한지혁은 무너진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웠다. 그의 심장은 박성태의 광기 어린 자백을 들은 직후부터 마치
얼음 송곳으로 난자당하는 것처럼 격렬한 통증을 일으키고 있었다. 5년, 자신의 아들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원망하며 죽어가는 5년 동안 자신은 이복 동생이라는 그 뱀 같은 놈과 한 지붕 아래서 밥을 먹고 그룹의 미래를 논했다. 쿨럭.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마른 기침을 토해냈다. 회장님 마침 수술팀을 이끌고 들어온 집도에 김 교수가 그의 위태로운 상태를 보고 경악했다. 혈압이 위험합니다. 당장 안정제를. 필요 없어. 한지혁은 의사의 손을 밀어냈다. 그의 눈은 이미 핏발이서 인간의 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냥 시작해. 당장. 내 손녀 보미가 기다리고 있어. 그는 링거대를 지팡이 삼아 스스로 수술실 카트로 기어 올라가듯 몸을 누였다. 수술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지혁의 카트가 수술실 구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복도는 차가웠고 형광등 불빛은 병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복도 끝 중환자실 유리문 앞에 민우가 서 있었다. 아이는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며 한지혁을 외치던 박성태의 마지막 모습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제 하얀 시트에 덮인 채 각종 모니터를 주렁주렁 매달고 실려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수술실 입구. 거대한 자동문이 열리기 직전 김 교수가 카트를 세웠다. 그는 한지혁의 귓가에 몸을 숙이고 마지막으로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회장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회장님의 심장 상태 최악입니다. 단순한 부정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수술대에 오르시는 건 불길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한지혁이 알아듣기를 바라며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말했다. 65세의 연세에 간의 40% 이상을 적출하는 수술입니다. 마취와 출혈. 그걸 회장님의 심장이 버텨내지 못할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50%. 그것은 K그룹의 그 어떤 투자보다도 위험한 확률이었다. 회장님, 보미 양의 상태가 위급한 것은 사실이나 뇌사자 기증을 며칠 더. 아니, 한지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고개를 돌려 유리벽 너머에서 자신을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저 이 세상의 모든 공포를 짊어진 듯한 얼굴로 자신의 할아버지가 또다시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한지혁의 머릿속에 태민의 마지막 말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 태민아, 내가 후회한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말고 그는 자신을 괴물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오만함이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고 그 빈자리를 노린 박성태라는 악마가 아들의 숨통을 끊었다. 진범은 박성태였지만 그 칼을 쥐어준 것은 바로 자신 한지혁이었다. 내 아들은 내 손에 죽었어. 내 욕심이, 내 잔인함이 내 아들을 죽였어. 그런데 하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군.
그는 생각했다. 내 아들은 그 더러운 돈 때문에 죽어갔는데 그 아들의 딸이 이제 내 더러운 몸뚱어리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어. 그것은 저주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다. 그는 김 교수를 바라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참회의 미소였다. 김 교수, 난 65년을 괴물로 살았네.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인 셈이야. 회장님, 만약 내가 이 쓸모없는 목숨을 버려서 내 아들이 남긴 저 아이를, 내 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걸로 됐어. 그게 내가 태어나서 하는 유일하게 가치 있는 일일 테니. 그는 옆에 있던 간호사의 차트에서 펜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수술 중 사망 위험에 동의한다는 그 붉은색 경고문 아래 자신의 이름을 거침없이 휘갈겼다. 시작하게 내 심장이 멈추거든. 그냥 그대로 덮어. 하지만 보미는 반드시 살려내게. 이건 내 마지막 명령이야. 회장님, 명령이라고 했다. 육중한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한지혁의 카트가 안으로 사라졌다. 민우는 유리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쿵, 문이 닫혔다. 그리고 한지혁이 들어간 수술실 위에 붉은 램프에 불이 들어왔다. 수술 중 그 옆 보미가 들어가 있는 소아 중환자실의 램프 역시 똑같은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민우는 거대하고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김비서는 한지혁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수술실 밖에서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아무도 이 10살짜리 아이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는 천천히 두 수술실 사이에 차가운 벽의 등을 기댔다. 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할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야. 절대로 그 사람을 믿지 마.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 무서운 사람이, 그 살인자 같은 사람이 지금 저 안에서 죽을지도 모른대. 보미를 위해서. 아이는 혼란스러웠다. 평생을 지탱해온 증오라는 감정이 오늘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 빈자리를 그보다 훨씬 더 무섭고 낯선 감정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만약에 할아버지도 아빠처럼 저 문을 열고 다시는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민우는 자기도 모르게 낡은 옥놀이개를 움켜쥐었다. 아이는 평생 신이라는 것을 믿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아이는 너무나도 절박했다. 민우는 작은 두 손을 서툴게 마주 잡았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다. 아이는 그저 눈을 감고 이 세상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속삭였다. 제발, 누구라도 들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미워해서 제가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봄이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아빠처럼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10살 아이의 첫 번째 기도가 붉은 수술중 램프 불빛 아래서 절박하게 울려 퍼졌다. 수술실 앞에 붉은 램프는 10살 아이의 남은 평생을 결정지을 사형 선고처럼 꺼질 줄 모르고 빛나고 있었다. 시간은 의미가 없었다. 일시간이 1년처럼 흘러갔다. 민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엉덩이는 감각이 없었다. 아이는 그저 어둠 속에서 등대를 바라보는 난파선의 선원처럼 그 붉은 빛만 멍하니 응시했다. 김 비서가 뜨거운 우유를 가져다 주었지만 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이의 모든 신경은 얇은 유리문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사투에 쏠려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어쩌면 10시간이 넘었을지도 몰랐다. 쿵. 소아 중환자실 쪽에 붉은 램프가 먼저 꺼졌다. 민우는 심장이 멎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문이 열리고 파란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 소아관 이식팀과 땀에 젖은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스크를 벗으며 지쳤지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보호자. 마치 그가 민우를 향해 말했. 기적이다. 꼬마야. 내 동생. 아주 강한 아이야. 이식받은 간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어. 수술은 성공이다. 봄이 살았어. 민우의 다리가 풀렸다. 아이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한 것을 김 비서가 뒤에서 부축해 주었다. 봄이가 어요, 그래. 이제 회복실로 옮겨질 거야. 며칠만 지나면 너랑 얘기도 할 수 있을.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쾅 하고 반대편 어른 수술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 지역의 주치의 김 교수가 창백하고 침통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의 수술복은 땀이 아닌 핏자국으로 얼룩덜룩했다. 김 교수님. 김 비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김 교수는 마스크를 벗었다. 그의 얼굴은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간 적출은 성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났. 이식팀에게 완벽한 간을 전달했습니다. 민우는 방금 동생이 살았다는 기쁨도 잠시 이 끔찍한 분위기에 숨을 죽였다. 김 교수는 한 지역의 수술실을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수술 중 회장님의 심장이.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취 중에 심정지 카디악 아레스트가 왔었습니다. 김 비서가 억하는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다. 겨우 심폐소생으로 맥박은 돌려놓았지만 뇌에 산소 공급이 오랫동안 중단됐습니다. 김 교수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3일 전 민우에게 72시간을 선고했던 그 의사의 눈과 똑같았다. 절망과 연민이 담긴 눈. 회장님은 지금
깊은 혼수 상태, 딥코마입니다. 혼, 수, 요 뇌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의 의지에 숨만 쉬고 계신 겁니다.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우의 뇌가 정지했다. 보미는 살았다. 할아버지의 간으로. 그런데 할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이 살려달라고 애원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이는 자신이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아빠는 자신과 보미를 먹여 살리려다 병을 얻어 죽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죽어가고 있었다. 내가 할아버지를 죽였어. 우리 아빠를 죽인 그 사람을 내가 똑같이 죽이고 말았어. 시간이 흘렀다. 며칠이 지났다. 보미는 기적처럼 회복했다.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소아병동의 깨끗한 1인실로 옮겨졌다. 간호사들은 민우에게 동생 곁에 있으라고 했지만 민우는 그러지 않았다. 아이는 보미의 병실이 아닌 어른 중환자실, 그 싸늘한 유리벽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유리벽 너머에는 수십 개의 튜브와 기계장치에 둘러싸인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K그룹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김비서와 임원들이 병실을 오가며 절망적인 보고를 이어갔지만 민우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할아버지의 미동 없는 얼굴만 바라보았다. 일어나, 일어나, 제발.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끝났지만 민우는 간호사 몰래 할아버지의 병실로 숨어들었다. 삐삐삐 기계음만이 차갑게 울리는 방.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링거 바늘과 멍자국으로 가득한 할아버지의 늙고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자신을 껴안아주던 그 어색하지만 강했던 손이었다. 아이의 눈에서 3일 만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아버지. 아이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저 민우예요. 기계는 여전히 단조로운 소리만 낼 뿐 대답이 없었다. 민우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할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다. 제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아이는 흐느끼며 아무도 몰랐던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성태가 꾸며낸 증오가 아니었다. 1년 전 엄마 서연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민우의 손을 잡고 했던 말이었다. 민우야. 절대로 할아버지 원망하면 안 돼. 민우는 놀랐었다. 하지만 아빠가 아니야. 내 아빠. 태민 씨. 한 번도 아버님 원망한 적 없어. 엄마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낡은 옥 놀이개를 쥐어주었다. 내 아빠는 늘 저기 한영타워 저 높은 빌딩을 보면서 말했어. 언젠가 아버지가 날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지켰다는 걸 알아주실 거야. 라고 서연은 민우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러니까 민우야,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 아니야. 그냥 너무 외로운 분이셔. 알았지? 민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제가 거짓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미워해서 미안해요. 아빠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미워한 적 없대요. 아이는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등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요. 아빠처럼 그냥 가버리면 안 돼요. 아이는 할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버지를 잃었을 때보다 더 서럽게 울었다. 할아버지, 춥잖아요. 일어나요. 네, 제발. 그때였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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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조롭게 울리던 신밖에의 파형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미동도 없던 한지혁에 감긴 눈꺼풀 사이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의 손가락이 민우의 손을 맞잡으려는 듯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한지혁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버지는 외로운 분이셔. 그는 지독하게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자신의 아들 태민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손자 민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돌아와야 했다. 그는 천천히 천근만근 같은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초점이 맞지 않는 시야에 자신에게 매달려 울고 있는 작은 아이의 뒷모습이 어른거렸다. 그의 마른 입술이 기적처럼 열렸다. 울지 마라.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우는 그 소리를 들었다. 아이는 번개라도 맞은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할아버지가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한지혁은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일을 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는 자신의 늙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들어 올려 민우의 젖은 머리카락을 서툴게 쓰다듬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 못난 할아버지가 이 할애비가 전부 잘못했다. 민우야. 민우는 대답 대신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간 아이를 짓눌러 왔던 모든 증오와 공포와 슬픔이 녹아내리는 치유의 울음이었다. 65세의 노인과 10세의 아이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 지독했던 겨울과 병원의 소독약 냄새는 이제 평창동 저택의 정원을 가득 채운 따사로운 햇살과 라일락 향기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때 철옹성처럼 차가웠던 그 저택은 이제 두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한지혁은 K그룹의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철의 총수라는 별명은 옛말이 되었다. 그는 이제 안경을 쓴 인자하지만 여전히 조금은 서툰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정원의 푹신한 의자에 앉아 동화책을 읽고 있었다. 그래서 공주님은 7, 아니 8번째 난쟁이와 할아버지 틀렸잖아요. 7 난쟁이 4살이 된 보미가 이제는 경약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붉은 뺨을 부풀리며 할아버지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왔다. 아이는 1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쾌활하고 건강했다. 한지혁은 껄껄 웃으며 손녀를 품에 안았다. 아이고, 이 할아버지가 또 잊어버렸네. 우리 보미가 할아버지보다 똑똑해서 어쩌나. 그의 웃음소리는 1년 전 절규하던 그 남자의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웠다. 그때 단정한 교복 차림의 민우가 쟁반에 시원한 매실차 3잔을 들고 정원으로 걸어 나왔다. 할아버지, 봄이야. 차 드세요. 11살이 된 민우의 얼굴에서는 1년 전 세상을 향해 세웠던 가시 돋친 증오와 경계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나이보다 조금 더 성숙하지만 따뜻하고 안정된 소년의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지혁은 책을 내려놓고 민우가 내미는 찻잔을 받았다. 고맙다. 민우야, 학교는 어땠어? 친구들하고는? 민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좋았어요. 오늘은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리기 했어요. 가족. 한지혁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민우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 안에는 3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커다란 할아버지, 작은 오빠, 그리고 그 사이에 서서 환하게 웃는 여동생. 그림 속의 3사람은 서툴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한지혁은 말없이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 그는 민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잘 그렸구나. 아주 잘 그렸어. 민우는 할아버지의 품에 가만히 기댔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 끝나고 엄마 아빠한테 다녀왔어요. 한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다. 아빠가 아주 좋아했을 게다. 저택에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것일 벽난로 위. 그곳에는 더 이상 한지혁의 차가운 금고 속에 잠들어 있지 않았다. 10년간 헤어져 있던 2개의 반다록 놀이개가 마침내 하나로 합쳐져 완벽한 보름달의 모습을 되찾은 채
작은 액자 안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0년 전 가난했지만 가장 환하게 웃고 있던 한태민과 서연의 결혼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두 아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내레이터 가족은 언제나 완벽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한지혁 회장처럼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국 자신을 희생하고 서로를 치유하는 길을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내레이터 등에 업힌 동생을 위해 차가운 거리로 나섰던 민우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보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추운 겨울 속에서도 이타적인 사랑과 용서만이 따뜻한 봄을 가져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아들을 잃은 대가로 손녀를 살려낸 한 회장의 그 처절한 속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레이터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향한 따뜻한 격려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가 저희에게는 더 큰 감동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그리고 이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